기후위기와 생태윤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변화들, 또 신학적인 응답들,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제 한 분야, 기독교 생태윤리, 이 변화들을 좀 소개를, 논문 몇 개를 좀 하고 학자들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이제 올해죠. 올해에 이제 기독교 사회윤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있는데, 김성호 박사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생태윤리, 이마고 데이와 원 헬스 개념을 중심으로, 굉장히 제목이 길어요. 이마고 데이는 뭐냐면 Image of God, 라틴어예요. 라틴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에 이제 어디에 더 이제 강조점을 둬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와 이제 원 헬스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전통적인 윤리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많은 이제 논의들을 했죠. 혹은 또 인간과 사회, 인간들이 만들어낸 구조와 문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런 도덕적 논의들을 다뤘다 하면, 이제 범위가 좀 확대돼서 동물을 포함한 이 자연 생명, 우리가 신학에서는 피조계라고 말하는데 피조물, 그럼 일반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이제 창조물, 창조 세계 혹은 자연 세계, 생태계, 이런 말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 헬스, 하나의 유기적인 연결체로서의 건강 개념, 이런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 동물, 환경, 생태계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로 지금 생각을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게 최적으로 건강하려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원 헬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여러 부문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 정책, 법률, 연구 등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접근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원 헬스 개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식품 위생,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 이런 게 인간 중심으로 다 돼 있었는데, 이제 인수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 짐승, 사람과 동물들이 같이 연구되고 관리돼야 된다. 그다음에 항생제 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톡홀름 패러다임이라는 이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기후 환경이 바뀔 때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공략하는 그런 병원체의 기회 공간, 생존 공간이 확대가 되는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지구 온도가 평균적으로 올라 있으면 따뜻한 온도에서 생존하는 것을 이제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온도가 37도 정도잖아요. 그래서 많은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온도 때문에 자연히 소멸을 했었는데, 인간의 체온에서도 기생하는, 살아남는 이 바이러스들이 많아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팬데믹에 더 가속화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학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인간이 다른 동식물과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 하나님이 동물, 식물 중에서 사람은, 인간은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알 만한 영적인 면, 그 다음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의 지혜가 있어야 됐죠. 자연에 쉽게 죽지 않아야 되니까
자연을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들, 거기에 이제 심미적인 능력, 또 우리 포스트 모던 문화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실용적인 물건만 개발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미적 가치를 동반한 그런 동물에게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미적 가치들이 우리 사람들에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뭐죠? 윤리학에서는 도덕적인 능력, 칸트가 고민했지만 인간이 정말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윤리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실체적으로 있다. 실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어떤 이런 속성들을, 네이처, 본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해석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죠. 근데 이것이 장점이 있는 거지. 이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이 뭐예요? 인간과 다른 동식물과의 차별, 그 다음에 자존감이죠, 자존감. 근데 이 지나치면 우월감이 착취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는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하고 착취했다라는 것을 지금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이 개념을 많이 이제 거부하거나 혹은 약화시켜야 된다는 이제 신학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김성호 박사의 논문도 그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 관점이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려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소위 이제 신학에서도 문화 위임, 문화 명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네이밍,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게 다른 존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결합이 돼서 이 자연을 착취했다, 이런 반성들 속에 이제 세 번째가 관계적 관점이에요. 실체나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책임을 잘, 다시 말하면 지금 섬김이죠.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주신 것이다. 이제 이 세 번째죠. 저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시대 상황의 필요성으로 세 번째가 강조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맞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다 관점에 이 기능이, 순기능이 있었고 역기능이 있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또 역기능은 없겠어요. 전부 다 이게 세 번째만 맞다라고 해서 또 100년이 가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인간과 동물과는 그러면 차별이 없네, 똑같네. 그러면 이런 문제도 나오겠죠.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를 먹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와 동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면 식용을 하면 안 되지. 육식은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동물만 같다고 말해야 되겠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뭐 살아있는 생명 아니고 환경 자체도 다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해야 된다, 막 이런 논문도 나오고 있는데 식물은 왜 빠지겠어요? 식물도 먹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극단화되는 것은 다 위험해요. 자, 로마 카톨릭 신학도 이 창조 신학과 생태 윤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황 프란치스코, 원래 그 예전에 살았던 성 프란치스코도 환경 친화적인 그런 삶과 그런 시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름을 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에 환경에 관한 회칙 찬미 받으소서라는 문서를 가톨릭이 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그 의미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절대 지배를 의미한다면 그 주장들을 강력히 거부해야 된다.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교황이 이렇게 회칙을 발표했으면 가톨릭은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의 이론론적 계층 질서, 하이어라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개신교에 비해서 좋은 장점일 땐 그거죠. 어떤 운동이나 일을 할 때 강력한 힘을 빨리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그
역작용은 우리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를 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개신교 신학자 중에 먼저 이 생태학적 신학 개념을 빨리 80년대 후반부터 강조했던 분이 윌겐 몰트만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배적인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 창조 공동체 안에 있는 공생관계인 피조세계, 창조물을 이런 독특한 표현도 했었어요. 동료 피조물.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이어서 다른 동물과 식물들도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동료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형상과 자,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세계의 형상이란 말로 몰트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 인간의 권리는 자연의 권리, 더 큰 범위의 자연의 권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에코페미니즘, 이 여성 신학이 상당하게 기여를 하고 강조했던 부분은 이 가부장제,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발전, 성장, 이런 진보에 대한 이런 문화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이 페미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에코페미니즘, 특별히 로즈마리 류터는 생태계 위기 문제를 제국주의 종 차별,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그다음에 인종, 이런 백인 우월주의, 이런 계급 차별주의 같은 이런 억압들과 관련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생태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억압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해방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착취와 여성 착취가 이성 중심주의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큰 테마지만 근대주의, 모더니즘의 낙관적인 세계관도 제가 따로 한번 다루겠지만 근본 이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 신학의 흐름, 곧 생태윤리의 흐름은 모든 피조물들이 상호 의존 관계 속에 있고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연범 박사 교수도 강조를 했지만 기독교 사회 생태 윤리학이라는 개념을 본인의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김 박사도 보니까 끝에 이 박용범 교수의 책을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생태적 창조 의식의 자각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고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지구 생태계 전체를 상호 관계하며 책임을 지는 일종의 생태 공동체 같은 구조로 바라보는 기독교 사회 생태 윤리학적인 차원에서 조망이 강조해야 된다. 이제 말이 좀 여러 개념들을 이제 포괄하니까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최근 신학의 흐름은 뭐예요? 인간의 문제에 집중돼 있고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만 관계라고, 혹은 윤리학에서 발전시킨 거 뭐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데 뭐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환경, 창조 세계 전체가 윤리학적인 대상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생, 같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다자 간의 학제 간의 이런 논의들, 왜냐하면 자연과학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사회과학의 도움도 필요하고, 여기는 또 정치 경제 문제가 결부돼 있죠. 신학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연과학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구 위기잖아요. 지구 위기에 대처할 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사회, 체계, 행정령, 모든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연합해서 이것은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태계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신학의 이제 변화의 흐름을 제가 소개를 했고, 다음에는 좀 더 강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여성 신학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뭘 주장하고, 또 다른 일반 이 신학에서는 또 혹은 조직 신학이나 성서 신학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거잖아요. 이 생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학자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는 실천적인 것들, 미국 교회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는지, 또 한국 교회는 어떤 운동을 했었는지, 또 미래 전망, 현재와 미래는 어떤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기후 위기와 생태 윤리에 대한 강의들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좀 구성을 해보니까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뭐 한 20개, 30개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올해는 여기에 이제 주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 내가 써내야 되는 논문들이 있어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둘을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들을 비교하면서 현대 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써내야 돼요. 정부 지원금을, 연구비를 받는 거 이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해야 되고, 내년 전반기에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후원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비교 연구, 기독교 윤리학적, 경제윤리학적 연구를 이제 내년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실은 이제 기후위기를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냥 빨리 책들도 보고 방학 때 책을 읽은 걸 동기로 좀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2개 정도로 이제 압축해서 맞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더 진전된 공부가 있으면 뭐 13강, 14강은 내년에 또 다시 덧붙이는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네. 아무튼 꾸준히 이제 20명에서 25명,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30명, 41명이 구독자인데 30명이 보면 뭐 거의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테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추석 명절인데도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속편 많이 드시고 다음에 만나요.